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나 또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지금 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매불쇼에서는 개헌 이슈를 오늘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는 오래 준비를 해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저희에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헌 그렇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을.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 시절에 재헌절 때 개헌의 필요성을 페이스북에다 글도 쓰고 그러셨는데, 저도 국회의장이 되고 그러니까 24년 7월 17일 재헌절 날 그때는 윤석열 정권 때죠. 그때 이제 개헌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개헌 제안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시를 했죠. 제가 통화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가지고 확인해서 통화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국회의장 측의 요구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통화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무례하다. 그러고 나서 그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결정됐잖아요. 그 사이에 저랑 이재명 대표 후보 되기 직전에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자. 그때가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나누고 제가 4월 6일 날 한번 개헌을 제안했다가 지금은 내란 극복이 먼저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셔서 제가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아주 못했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5월 18일 날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5.18 묘역에 가서. 그 전에 저하고도 좀 상의를 했었고, 그리고 개헌 공약을 발표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시고 7월 17일, 그러니까 작년 7월 17일 날 제가 다시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이거 한꺼번에 다 하는 개헌은 안 되겠다. 이런 개헌은 어렵겠다. 워낙 개헌의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대립하고 있는 세력들, 그러니까 개헌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죠. 전면 개헌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작년 7월 17일 날 얘기한 거는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 개헌은 38년 됐는데 정말 38년 전에 그 헌법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9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정해서 발표를 하셨고 1호 국정과제. 그리고 나서 저하고 몇 차례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같이 논의했던 내용은 제가 제안했던 대로 단계적으로 아까도 대통령께서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없는 부분, 그 모든 정치 세력과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먼저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저랑 이제 나누게 되면서 그래서 개헌을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우선 했던 게 지난 3월 1일 날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헌 국민투표만 했다가는 잘못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50%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동네 사람들 뽑는 그런 투표인데도. 개헌이 이제 무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가 안 되면 개헌이 무산되기 때문에. 이제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요런 이제 또 무지한 애들은 무슨 말인지를 지금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이거 정리 좀 하고 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너 개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얘기해봐. 해초리 난 들었으니까. 이런 걸 모르고 설명하시면 이 국민들을 함께 끌고 가지 못해요. 일단 뭐 국회에서 발의하고 개헌
관련 발의를 해. 네, 발의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 제적인원의 3분의 2가 어. 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그게 과반 이상 뭐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많이 하네. 정확하게. 근데 국민 투표는 투표율이 50% 이상이 돼야 돼.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과반이 돼야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무지하게 어려워 개헌이라는 예. 게. 그래서 국민 투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네, 그게 11년 전에 이미 재외 국민 투표에 대한 규정이 국민투표법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어요. 재외 국민도 투표해야 되는 게 헌법 정신인데 그게 없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려서 무력화됐는데 무려 11년 동안 손을 안 봤어요. 와, 그거를 국회가 고쳐라 했는데 이게 이제 개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투표하고 개헌이 연결되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하는 쪽에서 늘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는데 이번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외 국민투표를 공직선거랑 똑같이 맞추는 거. 그다음 투표 연령이 지금 공직선거, 그러니까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은 날 해야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직선거랑 같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투표 연령이 공직선거는 18세로 돼 있잖아요. 국민투표는 19세로 돼 있어요. 그것도 안 맞고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근데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가 없어요. 그것도 안 맞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3월 1일 날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로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같이 할 수 있는 공직선거와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마련을 해놨죠. 그렇게 하고 3월 10일 날, 3월 1일 날 국민투표법 개정돼서 3월 10일 날 제가 개헌 관련해서 긴급 담화를 하면서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자. 그리고 개헌은 단계적으로 하자. 단계적으로 하는데 세 가지를 하자. 하나는 5.18을 그 헌법 전문에 넣고 5.18 정신. 네. 두 번째는 지난번 불법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우리가 아주 그냥 크게 깨달았던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 통제권을 강화하자. 그런 내용 넣고 세 번째는 국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게 국가의 균형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그런 조항이 83%가 국민적 지지가 있더라고요. 지역 균형 발전. 네, 지역 균형 발전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개헌 특위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네. 그리고 그거를 3월 17일까지 답을 달라. 개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네. 그런데 3월 17일까지 국민의힘에서 대답을 안 해서 그 이틀 후인 3월 19일 날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개헌에 동의하는 6개 정당이 모여서 1차 개헌 관련 그 재정당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19일이고 또 3월 30일 날 2차 그 열흘 동안 국민의힘을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3월 30일 날 2차 개헌 추진 연석회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그 개헌 발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대통령께서도 제안하고 각 정당이 다 같이 동의를 해서 부마민주항쟁도 같이 넣죠. 그래서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을 넣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넣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국가 책무로 하는 그런 세 가지 조항에 합의를 해서 그거 가지고 발의를 했죠.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4월 3일 날 했고 아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국무회의에서인데 저기서 개헌안을 발의를 하면 그것을 그 관련 부처로 보냅니다. 대통령께 보내는데 대통령이 그걸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걸 어제 의결을 하면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오늘 한 5시 반쯤 그거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오늘 공고하면 20일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후에 한 5시 반이나 6시쯤 공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진행은 이제 그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데 표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마지막 수요일 날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어. 그게 6월 3일 지방선거랑 맞추려면 5월 4일에서 10일 사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네. 뭐 아직 한 달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댓글에서 개헌 관련 이제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내각제에 대한 우려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정해졌어. 단계적으로 5.18 정신. 부마항쟁 정신을 전문에 담는 것 그리고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 다시 말해 윤석열 같은 애가 나타나서 계엄을 선포해 근데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거는 그냥 소멸되게끔. 소멸되는 겁니다. 맞죠? 네. 이거 참 잘하셨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막절이고 제가 의장님 욕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빨리 좀 하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헌법에 국회가 해제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이 해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제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이에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해제권만 갖고 있으니까 봉쇄를 해버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잖아요. 해제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봉쇄를 해버리잖아. 그러고 국회의장 잡아라. 뭐 당대표 잡아라. 네. 그래서 주요한 정치인들 체포하고. 예. 그게 이제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본회의를 못 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헌법에다가 다시는 불법 비상경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렇지. 즉시 통과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제될 부결이 되면 즉시 해제고 그리고 국회를 만약에 봉쇄한다. 즉각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봉쇄한다 그러면 48시간 동안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고 예. 무효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1시 1분에 국회에서 그 해제 요구 의결을 했는데 4시 반에 3시간 반이나 끌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국무회의. 예. 그 시간 동안 저는 국회의장석에 앉아서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속으로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시간에 우리 의장님 공간에 개헌군들 갔었잖아요. 그러게.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5분 자유 발언 같은 거 하자 막 그랬는데 하다가 무슨 소리 나올까? 혹시 거기에 자극받아서 해제 안 하면 어쩔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하지 말자. 의장님 진짜 그냥 조용히 진행 너무 그냥 잘하셨다니까. 조용히 있자 우리 조용히 그냥 기다리자. 그래서 오히려 자극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의장님 진짜. 그 본회의를 정회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죠. 예. 근데 4시 반에 해제해놓고 그것도 통고를 해야 되는데 통고도 안 해줘가지고 안 했잖아요. 제가 5시 50분 58분인가 그때 국무총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할 때까지 확인을 못해서 그때까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는데 불법 비상계엄을 했는데 대통령이 해제하는 권한을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안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면 즉시 해제되는 것으로. 그 즉시. 예, 그 즉시. 아. 국무회에 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것도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요건 개정 사항. 아니 근데 의장님 지금 여론이요. 아이고 이거 생각지 못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48시간이면 이미 나라가 망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국회를 봉쇄하고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빨리 의결하면 되니까.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봉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고 좀 지나면 바로 그냥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를에다 즉시 통과하고 네. 그리고 국회는 즉시 모여서 해제를 의결하면 됩니다.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예. 네, 뭐 48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네. 이게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8시간. 네. 예.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민 여론조사도 한 적이 있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올해 2월에 실시를 했거든요. 12,000명을 조사했어요. 여론조사에서 12,000명 샘플 갖고 조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최근 샘플 들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샘플로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근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 10명 가운데 7명, 그러니까 68.3%가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개헌 의제부터 개헌해야 한다. 이게 의견이 더 높아요. 69.5%예요. 예. 그러니까 단계적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10명 중 4명 정도가 이번 지방선거 때 그냥 같이 개헌안 표결을 하자 네. 이런 의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적인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것만이라도 먼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잖아요. 뭐 이벤트로 선거용 이벤트로 개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토론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국민의힘 때문에 새로운 정부 만드는데 1년 걸렸다. 1년. 아니 국회의장이 혼자 개헌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다 허비해가지고 개헌 서두르는 상황이고 헌법 개정 특위는 이미 이전부터 돌아갔잖아요. 네. 돌아가고 국민투표법을 또 개정해야 되니까 국민투표법 개정할 때도 이게 개헌을 위한 거라는 거 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난데없이 개헌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뭐 그냥 약 한 200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만 보면은 그게 아주 뭐 간단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론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 않긴 하는데 예, 쉽지 않을 한 것 달 같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개헌안을 보면 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안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 하는 것도 네. 국민의힘에서 이미 다 다 이야기한 이야기한 것이고 부분이에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불법 비상계엄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절윤 선언 같은 것도 했잖아요. 애매하긴 했지만. 좀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의 필요성은 아까도 그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국민의 한 70% 정도가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8년 지금 39년 됐는데 이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게 헌법인데 네. 헌법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9년 전은 어떤 시대냐면 한 명씩만 더 나와도 삼천리는 1,00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안 맞지.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 안 맞아. 기후 위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을 때고 네. 지역의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없을 때예요. 없을 때죠. 그럴 때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운 이 40년 동안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변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변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를 담고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국민적 공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 맞아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게 명분은 없어요. 그건 명분이 확실합니다.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도 지금 이거 하는 게 개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단계적으로. 예.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있으니까. 국민의힘을 무슨 내란당 프레임으로 뭐 넣으려고 한다. 뭐 그 선거 개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공직선거랑 하지 않으면 50%가 안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50%가 안 되면 그러면 그것도 국가적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요.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네.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내용도 문제가 없고 또 국민의힘 입장으로 봐서도 같이 이 내란의 강을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해주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도 손해날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안에서 이번 개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미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의견을 표시한 분들도 있잖아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2명. 두 명. 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좀 더 넓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두 명이 김용태, 조경태 이렇게 보도상으로 나오는데 조경태 돌아서지 않았어? 돌아섰다는 보도가 있어요. 김용태 한 명이야 지금. 김용태 한 명이에요. 조경태 돌아섰어요. 조경태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조경태 의원은 나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안 그러다. 아니,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궁금한 게 지난번에 친필로 네. 편지를 써서 한 의원 20명 정도인가요? 네. 그 직접 드리기도 하고. 20명이 아니고 전원한테 다 보냈습니다. 아 근데 직접 친필로 쓰신 편지를 전달한 거는 숫자가 좀 적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쵸 여기 그거. 있잖아요. 네. 시골입니다. 네. 제가 이거 쓰느라고 그날 필리버스터 할 때인데 밤새워서 한 10번쯤 썼어요. 오와 열을 딱 맞췄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 근데 그 다음에 직접 전화도 하시겠다고 하셨던 네, 걸로 네.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전화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하진 않았고 네. 몇 사람 지금 하고 뭐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하여튼 이제 당론이어서 좀 입장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해요. 네. 근데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론으로 반대를 해놓으면은 이 본회의 표결할 때 이게 김영투표 이름이 다 뜨는 거라서 이름 떠요, 이거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의장님과는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의장님은 이번 개헌 해낼 자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헌하니까 내각제 걱정부터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도 많아요. 네. 우리 의장님에 대해서 다들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예.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우리가 저 87년 6월 항쟁 때 대통령 직선제 하려고 저도 죽을 각오로 싸운 맞습니다.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엔 권력구조 얘기는 전혀 안 하는데 원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대통령 중임제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개헌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의제로 이제 시작이 되면 뭐 네. 그다음에 얘기할 의제겠습니다만 내각제 이야기하는 건 개헌을 오히려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우원식을 검색해봐. 내각제 반대론자라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내각제 반대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어. 왜냐? 사람들이 우원식 의장님한테 다 너 내각제 하려고 그러지 그래. 몰라. 얼굴이 약간 내각제 상인가 봐. 다 그래. 근데 한번 찾아보라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 내각제 반대론자라고 입장을 밝혀왔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싫어해 내각제를. 내각제 싫어해요. 싫어해. 근데 그런 개헌을 뭐하러 앞장서서 뭐하러 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욕먹고. 지금 네. 이제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10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뭐 한 명은 애매모호해졌다 그러고 한 한 명은 이제 명이에요, 동의한다고 사실. 얘기했으니까 네. 9명이잖아요. 네. 전 지난번에 윤석열 탄핵안에 동의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계엄이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의원들은 이번에 개헌안에 찬성하는 건 의무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헌 불법적인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 체계가. 네. 그러면 최소한 계엄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권력자가 얼마든지 개헌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개헌안에 대해서 그 12명이라도 찬성을 해야 된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 지금 우리 헌법 체계로 보면
마이크 내려, 마이크 내려. 진짜 그래서 전두환 나오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지금 전두환도 처벌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지나서 윤석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예. 네. 이게 한 10년, 20년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알 수 없죠.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제도로 그래서 막아놔야죠. 헌법으로 확실하게 이번에는 못을 박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꿈도 못 꾸는 개헌. 그렇습니다. 제2의 윤석열을 막을 개헌. 네.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택에 안정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천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전쟁 추경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냉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또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지금 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그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그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나 새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계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하나 우리 각 부처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처 간에 이 협업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소위 국정을 하다 보면 각 부처별로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약간의 기관 이기주의도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국정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맡은 일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 칸막이 속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뭐 우리 기관이 훨씬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다 국정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된다고 해요. 관성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혹시 각 기관 부처끼리 협의를 해보시고 이게 타당한 일인데 협조가 잘 안 된다 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국무회의에 공개적으로 요청하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뭐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고 해서 방치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칭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문서를 보니까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사실 작년 11월, 12월 뭐 이때까지만 해도 예년보다 산불 발생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제가 대체 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나 물어봤더니 무슨 강수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후에 각 부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발생 요인들을 분류하고 또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잘 강구했는데 예를 들면 뭐 농업 부산물 소각을 못하게 하고 곧 파쇄를 지원하거나 이런 일 잘하신 것 같아요. 교육도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농식품부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14%가 줄어든 건 정말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조기 진화 출동이나 또
초기 대응을 강력하게 하는 것 때문에 산불 진화 속도도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또 한번 내보겠지만 하여튼 발생 자체가 줄어든 것은 행정부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비서실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제일 그 기여가 큰 부서들은 좀 찾아가지고 포상을 좀 하도록 하시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뭐 금융위든 또는 국토부든 여러 농축식품부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이 투자 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실제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또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또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 계획도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즉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샐 틈이 없어야 됩니다. 0.1%의 가능성 소유 구멍도 다 봉쇄해야 되죠.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구멍 찾기 전문가 또 구멍 뚫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뭐 적당하게 머리 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이 나라가 좀 제대로 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에도 세금을 내잖아요. 소위 근로소득도 많으면 40 몇 퍼센트, 47.5%입니까? 어쨌든 50%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뭐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걸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성실한 그 노력 욕구를 감소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다 고쳐야죠.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또 부자가 되면 야,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역량이 있어서 부자가 됐구나. 부자를 또 존중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좀 짙은 파란색. 이지상보다 더 짙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하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실 때마다 큰 성과 가지고 오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자리다 이런 말씀 항상 그 감명 깊게 듣고 있고 그런 실천하신 점에 있어서도 참 기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정상국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당의 대표로서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후보 시절부터 그 5극 3특 전략 조정하셨는데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해야만 국가균형 발전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이미 행정 통합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저로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실제 이미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입니다.
물론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할 때 역시 또 여야 이견이 없는 헌법 전문 개정, 뭐 이제 60 항쟁, 5.18 그다음에 부마민주 항쟁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개헌 사항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란 의미를 생각하면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조항만큼은 개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활동하시면서 당부 메시지를 보낸 것을 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잘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드디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그런 천재일우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매듭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달리 중소벤처정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정당 대표로서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2018년 성남시장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적폐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자 이런 말씀을 쓰신 바 있는데 저는 100% 10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방정치의 풍토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좀 딱딱한 말씀 드렸는데 근래 저희 당 당원들이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성조동인데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희 당 당원들만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함께한다. 명성조동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당으로서 확고히 협력함과 동시에 레드팀 역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뭐 금융위든 또는 국토부든 여러 농축식품부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이 투기 투자 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실제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또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뭐 부동산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또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